시간이 다 돼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크게 울리는 그런 비문학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용주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정말로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새로운 시대의 선도자 또는 승리자 또는 새로운 시대의 천재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천재들처럼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나중에 천재처럼 되는 그런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연 제목도 보시는 것 같이 생각하는 부모, 생각하는 아이, 부제가 생각이 천재를 만든다,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힘이 세거나 영리한 동물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동물이다. 특히 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화면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 매머드와 인간은 빙하기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빙하기 고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상당히 서서히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머드는 체지방을 늘리고 몸집을 키우고 저 무성한 털들을 기르고 해서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점차 그런 쪽으로 진화를 한 거죠. 그런데 인간은 달랐습니다. 인간은 그런 생물학적인 방법을 쓴 게 아니라 문화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인간은 불을 사용하고 짐승의 털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고 동굴에 살며 이렇게 하면서 빙하기를 견뎠습니다. 문제는 빙하기가 끝나고 날씨가 갑자기 급변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이때 매머드는 갑자기 식습관을 바꿀 수도 없었고 체지방을 줄일 수도 없었고 또 긴 털을 가죽을 벗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멸종했습니다. 한데 인간은 식생활을 바꾸고 털가죽 옷을 벗어내버리고 그러면서 간단히 따뜻한 날씨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윈의 말처럼 결국 급격한 변화에는 더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은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격변기는 개체나 공동체 구분 없이 생사가 갈리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동시에 기존의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격변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불붙은 정보혁명이 그 원인인데요. 인터넷과 SNS가 이 놀랍고도 급격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지금까지는 지식을 우리가 어디다 담고 다녔습니까? 뇌에, 그리고 책 속에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혁명이 일어나면서 21세기가 되어가지고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지식은 지식인들, 교수들, 연구원 또는 전문가 또는 장인들 이런 사람들의 뇌에서 빠져나와서 전부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 연구실, 백과사전 또는 뭐 음악당, 공연장 이런 데에서 역시 탈피해서
전부 인터넷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인터넷 안에서 찾지 못할 정보나 지식이 거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안에 들어가서 떠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증식하는 이러한 지식을 저는 유동하는 지식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유동하는 지식이 결국 그 밑에 있는 지식의 폭증, 지식이 갑자기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불러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가 접속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지식을 첨가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제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던 시대가 끝났다, 이런 것을 뜻합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에서 지식을 꺼내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주어진 환경에 맞도록 새롭게 창의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만들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제가 정의하는 바로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생각의 방법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지식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생각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아, 그렇다면은 생각하면 되지, 언제는 우리가 뭐 생각 않고 살았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동양에서는 공자를 비롯해 공자, 맹자, 뭐 장자, 열자, 뭐 묵자, 이렇게 제자백가들을 중심으로 약 2500년 정도 전부터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은 지식이랄 만한 것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이 뛰어난 사람들이 지식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지식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부터 대강 이런 일들이 시작했고, 그리고 플라톤이 본격적으로 최초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아를 만들었고,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류케이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지식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보통 사람들은 돈을 주고 가서 지식을 배워가지고 그것에 의지해서 사는 그런 제도가 오늘날까지 고착되어 왔던 것입니다. 처음에 제1차 생각의 시대라고 하던 그 시절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에서 호메로스로부터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 이 사람들은 지식을 어디서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리스는 다른 동양보다 엄청 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나름의 이런 자기 나름의 생각의 방법들을 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지식들을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든 생각의 도구들, 물론 이보다 더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제 책에서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호메로스, 탈레스, 헤라클리토스, 피타고라스, 프로타고라스,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각자 보면 메타포라, 아르케, 로고스, 아리스모스, 레토리케인데요. 우리말로는 은유, 원리, 문장, 수사 이렇게 번역됩니다만은 이제 곧 설명을 들으시면 의미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5가지의 생각의 도구들,
제가 생각의 도구들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들 자체가 생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방법들이 다른 우리가 하는 모든 다른 생각의 방법들의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도구라 이렇게 이제 이름 붙였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이 도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은유. 여러분들 은유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시가 맨 먼저 떠오를 겁니다. 여기 화면에 띄워놓은 것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편에 턱을 괴고 있는 게 사포입니다. 그리스 기원전 6세기에 활약한 그리스의 여류 시인이죠. 이 사포, 그 앞에 앉아서 비파를 뜯는 남자가 그 애인이자 동료이기도 한 시인 알카이오스인데요. 서로 시를 주고받으면서 즐기는 그런 장면을 화가가 그렸습니다. 여기 그 사포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사랑이 온다. 사지를 부수고 고문하는 달콤하고 고통스러운 그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괴물이다. 사랑이라는 거 눈에 분명히 모든 사람이 느끼긴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리로 들을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인데 2600년 전에 사포가 사랑을 달콤하고도 고통스러운 그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괴물이다. 괴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내 뜻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괴물, 이런 걸로 이미지화 시켜서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그 사랑이라는 그것을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듯 은유는 우리에게 놀라운 표현력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문학에나 사용하는 그런 수사법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위에 은유 없이 직접적으로 이해되는 개념이 하나라도 있는가? 인간의 언어, 사고, 행위는 근본적으로 은유적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레이코프와 존슨이라는 학자, 인지과학자이자 언어학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삶으로서의 은유, 몸의 철학 이런 책에서 주로 이 은유 문제를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은유 없이는 언어도 안 되고 사고도 할 수 없고 행위를 할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도대체 말인지 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 예로 시간은 돈이다. 시간을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은유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아주 상징적인 은유인데 이 시간은 돈이다라는 은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은유적 표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는가를 제가 몇 가지만 골라서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을 투자한다든지 소비한다든지 아껴 쓴다, 낭비하다, 소모하다, 가지다, 주다, 남기다, 잃다, 빼앗다, 유익하게 쓴다, 지불하다 이 밖에도 한없는 은유적 표현을 시간에 붙여서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은 시간은 돈이다라는 1차적 은유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돈에다나 붙여 쓸 수 있는 투자하다, 낭비하다, 소비하다, 아껴 쓰다, 소모하다, 가지다, 주다, 남다 이런 등등등 이러한 수로들을 결국 시간에다 붙여 사용할 수 있게끔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레이코프와 존슨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의 거의 모든 언어, 사고 이런 것들은 은유에 근거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은유가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은유는 우리의 모든 사고와 언어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근간을 이룬다. 거꾸로 얘기하면 은유 없이는 언어도 사고도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은유는 학문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학문의 한 책의 사상 자체를 전부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학문적 천재들은 다 은유의 천재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상을 적당한 은유를 통해 가지고 전하는데 아주 뛰어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몇 가지 예로 들어온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본 것들이 많을 겁니다. 플라톤의 동굴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의 사다리, 데카르트의 전능한 악마, 다윈의 생명의 나무, 니체의 유희,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프로이트의 말, 막스의 유령, 하이데거의 숲길, 하이에크의 미끄러운 경사길, 뭐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이 사람들의 주요 사상을 하나의 은유로 간단하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이 산림출판사 서점 안에도 있을 거고 이 근방에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시내 나가서 가보면은 시집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특별한 시인의 시집 말고요. 한국의 명시 백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그 표지도 알록달록하고 유치합니다. 가격도 싸요. 10,000원 이하입니다. 근데 이 책 안에 우리 좋은 시가 다 들어있어요. 저 위 만해 한용운부터 뭐 기영도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사셔다가 자동차 안에 놔두신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놔두신다든지 침실에 놔두신다든지 아무 때나 여러 권 사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주고 놔두시고 시 한 편 읽는데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 정도는 투자하셔야 합니다. 자주 시를 읽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암송하세요. 외우면은 뇌신경 조직이 뉴럴 네트워크가 생기는 데 아주 도움을 줍니다. 때문에 시들을 암송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일 시 100편을 한국의 명시 백선을 사셔서 100편을 외우고 난다면은 여러분들의 뇌에 뉴럴 네트워크가 은유를 구사할 수 있는 신경망이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점차 자꾸 성숙해 가겠죠. 의심하지 마시고 10,000원만 투자하셔서 시집을 사서 정말 100편만 외워보세요. 여러분들이 글쓰기, 말하기, 글쓰기, 창의력,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알게 모르게 달라져요. 제가 절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하려고 속이려고 4시간씩이나 차 타고 여기 올라온 게 아닙니다. 믿어주시고 한번 해보시고 또 아이한테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두 번째 원리. 원리라는 거 뭐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뭐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저런 원리 학교 다니면서 각 과목마다 원리 배웁니다. 근데 원리라는 것이 보면은 자연과 사회현상 뒤에 숨어있는 법칙을 우리가 원리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모든 물체는 위로부터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리를 통해서 뭐 예전에 물레방아를 돌려서 방아를 찢는다든지 아니면 지금도 수력 발전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들어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또 경제학 원리, 수요와 공급의 법칙 같은 것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과 공급량이, 거래량이 결정된다. 이런 원리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문제도 해결하고 미래를 예측해 가면서 삽니다.
근데 이런 식의 생각을 맨 처음,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무슨 생각의 방법일까 이런 의심까지 들으실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맨 처음 한 사람이 한 2500년 전에, 600년 전에 살았던 탈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그 정치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재밌는 우화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철학자들은 가난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이 사람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당신 보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아. 근데 당신 사는 꼬라지를 보면은 당신 그 학문이라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놀렸답니다. 그러니까 탈레스가 좋다, 내가 한번 보여주지 하고 천체를 관찰해 보니까 다음 해에 굉장히 날씨가 햇볕이 좋고 온난해서 올리브 농사가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전부 모아가지고 기름짜는, 올리브 기름 짜는 기계들을, 주변 도시에 있는 기계들을 전부 예약을 했습니다. 탈레스의 관측을 통한 예측이 마저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올리브가 대풍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짜는 기름 짜는 기계들이 필요했는데, 그때 탈레스가 비싼 가격으로 대여를 해줘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정치학에서 철학자도 맘만 먹으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이 얘기를 썼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설명드리냐 하면은, 원리라는 것은 탈레스가 했듯이 이렇게 관측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추론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얻어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알겠는데 우리가 학교 과목에서 배운 그 원리들이 다 그렇게 나왔다, 여기까지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지금 이 궂은 날, 비 오는 날 불러놓고 왜 우리한테 하는데, 여러분들도 바로 원리를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만 설명드린다면은, 원리를 만들어내는 발명과 발견을 위한 특별한 추론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론법 하면은 보통 학교에서 배우기를 연역법, 귀납법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하나 가추법이라는 그런 추론법이 있는데, 여기 홈즈, 제갈공명, 갈릴레이, 뉴턴 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모든 발명과 발견을 하는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는 모든 사람들이 암암리에, 비밀리에 사용해오던 그런 추론법입니다.